자, 가보죠. 자, 인사부터 하고 출발하겠습니다. 토익 파트 5, 6 제가 이번 달에 담당합니다. 추대명입니다. 반갑습니다. 1월 달이 됐습니다. 그죠? 우리 벌써 이제 코로나 이후에 세 번째 방학인데요. 어떻게 보면 재작년에 이제 신정 지나고 나서 갑자기 중국에서 온 사람들 통해서 확 번졌을 그 당시, 그죠? 그때만 해도 한 뭐 1, 2년 갈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에휴, 그렇게까지 가겠어 했는데 진짜 2년이 돼 버렸어요. 그죠? 그리고 이제 3년 차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죠? 이 2년 동안 굉장히 많은 인사동 앞에도 그렇죠. 가게들이 문을 닫았어요. 그지? 손님들도 없으시고 관광객도 없고 그러니까 인사동 앞이 허름하잖아요. 그죠?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학원도 상당 기간 문을 못 열었었던 적도 있었고, 그죠? 그때는 온라인으로만 수업이 진행이 됐었고, 이런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겪고 있네요, 그죠? 취업 시장도 매우 좁아졌습니다. 회사들도 힘들다 하니까 많이 못 뽑는 이런 상황이 돼버렸죠. 그런데 뭐 연일 뉴스에서는 수출 많이 한다고 하네요, 그죠? 그런데도 안 뽑을 핑계가 필요했는지 많이 안 뽑는 것 같아요. 그래서 취업 시장도 힘들어졌고. 그러다 보니까 대학원을 슬쩍 기웃거리시는 졸업생들도 좀 많이 계시는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이 준비하시는 데 있어서 많이 힘든 부분들이 있을 수 있지만 세상 일은 항상 그랬어요. 그죠? 언제나 녹록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더 열심히 더 전략적으로 잘 준비하시는 분한테 성공이라는 열매를 이제 맛보게 되는 거니까 그냥 어떻게든 되겠지라든지 그냥 뭐 열심히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셔는 굉장한 착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건 오판이에요. 그래서 전략적으로 움직이셔야 돼요. 항상 머릿속으로 어떻게 나에게 주어진 제한된 시간과 역량 안에서 최대의 효과를 낼 건가에 대한 효율성에 대한 생각을 계속 고민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더 빨리 더 잘할까를 계속 고민하셔야 돼요. 그게 비즈니스 마인드예요. 그런 마인드가 있어야 여러분의 회사의 오너도 여러분의 그 마인드가 이뻐 보이고 채용하고 싶겠지, 그죠? 그래서 그냥 시간만 때우고 월급만 받아가는 직원 뽑기 쉽지 않죠. 뽑고 싶지 않겠죠?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항상 생각하세요. 제가 OT 자료에도 적어놨던 최적화라는 부분. 저도 여러분들의 토익 수업을 어떤 문제를 넣었을 때 그리고 어떤 문제를 먼저 배웠을 때 더 학습 효과가 클까? 이런 것들을 고민해서 배치를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배운 문제를 좀 변형해서 내일이나 모레 일부러 다시 넣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복습 효과도 생기니까. 그건 제가 할 일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지? 뭔가를 하시면서 어떻게 했을 때 더 효과를 높일 수 있을지 고효율에 대한 부분을 항상 생각하시고 뭘 더 먼저 할 것인가 우선순위에 대한 생각도 항상 하셔야 돼요. 그래서 prioritization이라고 하죠. 그지? 그것도 하셔야 되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거에 optimization도 하셔야 되고 그 전체적인 걸 다 매니지먼트를 잘했을 때 성공으로 가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알고 계시다시피 한국이나 일본 또는 대만이 갖고 있는 아시아권에서의 교육은 상당한 주입식 교육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지식들을 단기간에 흡수를 하고 그리고 짜여진 매뉴얼이나 시스템에서 잘 돌아갈 수 있는 인재를 양성했죠. 제조업 강국이었으니까. 근데 이제 일본부터 무너지는 걸 볼 수 있잖아요.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니거든요. 그 매뉴얼에 따라서 일을 하는 건 로봇이 다 하고 있고 AI가 분석 다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할 일은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걸 어떻게 더 잘 조합해서 더 효율성을 높일까에 대한 소프트웨어적인 인재가 필요한 겁니다. 시키는 대로만 잘하는 사람이 이제 필요 없는 거죠. 학교에서 선생님 내주는 과제 열심히 하고 수학 영어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여러분이 대학을 가는 것보다 취업이 더 힘들어진 상황이라고 볼 수 있어요. 더 다양하고 다채로운 능력을 가진 인재를 찾고 있으니까. 근데 그걸 배운 적이 없어. 그죠? 이게 왜 그럴까? 이걸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를 두고 3시간, 4시간 토론을 하는 이런 수업을 해본 적도 없고 그걸 가지고 팀끼리 해결책을 찾아서 발표를 하고 토론 이런 걸 해본 경험 별로 없는 세대들이잖아요. 그죠? 근데 앞으로는 그런 걸 못하면 안 되는 상황이 돼버렸거든요. 그지? 그래서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이 그 물리, 화학, 생물 이런 과목 뭐하러 배우셨어요? 대학 가려고 배운 거야? 아니잖아요. 그게 여러분이 사는데 쓸모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느 회사에 가서 어느 업체랑 거래하는데 그 업체가 사용하는 원자재나 어떤 자재가
그거와 관련된 거다. 그러면 그것이 갖는 성격을 아니까 이 재료를 썼을 때 이 제품의 강성이나 탄성이나 어떻게 달라 이런 것들을 다 바탕에서 이제 뭔가 업무 처리에도 쓰셔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죠? 역사는 왜 보셨어요? 세계사는 왜 배웠어요? 여러분이 미국 회사랑 거래할 때 그 미국 회사, 미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문화나 사고방식이나 그들의 역사가 어땠는지를 알아야 그들의 성향을 아니까 대처하기가 좋을 거 아니에요. 중국인을 만났을 때와 미국인을 만났을 때 접대하는 방식이 달라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그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을 알고 미국을 알고 유럽을 알기 위해 역사를 배웠는데 단지 기말고사, 중간고사 점수 내려고 배운 거는 쓸모없는 지식인 거죠. 왜 지금 중국이 저럴까? 왜 지금 미국은 저럴까? 왜 걔네 둘은 저럴까를 알려면 그들의 역사를 알아야 되는 거지. 그들의 근현대사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런 측면이에요. 여러분이 중고등학교 때 배운 지식이 단편적으로 중간고사, 기말고사 치고 대학 들어가려고 배운 지식이었으면 지금 쓸모없어요. 그걸 베이스로 해서 지금 세상 돌아가는 걸 볼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됩니다. 그죠? 코로나 이후로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그들의 관계가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 그 속에 한국은, 그 속에 여러분은, 그죠? 또는 여러분이 가려는 그 회사는 어떤 변화를 모색하고 있는지 이걸 볼 수 있어야 돼. 그게 이력서에 한 줄 적혀야 회사 입장에서도 아, 얘는 지금 보고 있구나. 우리 회사가 나아갈 바를 보고 있구나. 그러면 와서 같이 해보자 라는 말이 될 거 아니에요. 그냥 무조건 목숨 걸고 열심히 이건 아니죠. 이제는 시대가 바뀌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상황을 잘 인지하셔서 계속 생각하세요. 그죠?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관심 있게 보시고, 그지? 유튜브에도 굉장히 많은 유익한 채널들이 있어요. 그럼 먹방 이런 것만 보지 마시고 경제, 문화, 사회 전반에 대한 아주 똑똑한 사람들이 30분씩 굉장히 많은 지식들을 유용하게 잘 전달해주고 있더군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도 야, 이렇게 좋은 내용을 준비한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정말 대단히 그죠? 재능 기부를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보시면서 많은 걸 생각하시고 세상을 보는 안목을 길러주시면 돼요. 문화, 경제, 사회, 정치 모든 면에서 그죠? 할 게 너무 많아요. 하고 싶은 얘기는 지금 여기 앉아서 토익 점수만 낸다고 취업이 되는 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죠? 요건 아주 작은 한 부분에 속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토익은 저한테 맡겨주시고 남는 시간에는 여러분의 다른 지식들을 쌓으면서 세상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준비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수업과 관련된 얘기를 좀 간단히 해야 되는데 OT가 너무 길어지면 또 오늘 해야 될 수업에 지장이 좀 있으니까 OT 부분은 제가 반배 게시판에 따로 OT 영상을 올려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수업이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부교재, 주교재 어떻게 활용하는지, 과제는 뭔지, 스터디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쭉 다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미리 들어가서 보시라라고 이렇게 카톡 촉제했는데 아직 안 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수업 끝나고 나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학원 사이트 있죠.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실 겁니다만 학원 사이트에 들어가면 기본적으로 잠시만요. 이렇게 들어가면 이제 반배 게시판들이 쭉 있어요. 지금 여기 저는 이제 제 수업 다 들어가 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거 요 수업인가요? 요 수업에 들어가면 필요한 자료들이 쭉 올라와 있는데 이 중에 보면 맨 끝에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있죠? 그 링크 걸어놨으니까 어제 링크 못 받으신 분은 여기로 들어오시면 돼요. 단톡방 통해 가지고 궁금한 것도 질문하시고 제가 공지할 부분도 공지하고 할 테니까 학원 반배 게시판도 있긴 있는데 여러분이 여기를 주기적으로 계속 들어가질 않으시기 때문에 여기 글이 써져서 알람이 뜨진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긴급한 공지 같은 거는 제가 단톡방을 통해서 해드릴 테니까 들어오시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강의와 관련돼서 커리큘럼이나 OT 부분은 여기 들어가셔서 OT 영상 시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팟6 같은 부분은 미리 따로 특강 영상을 준비해 놨으니까 이것도 미리 보시면서 팟6 전반에 대한 얘기도 좀 잡아두시면 좋겠어요. 그거 외적으로도 학원에서 갖고 있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우리 그 커뮤니티 사이트가 있어요. 그죠? 해커스 영어라고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메인을 보여드릴게요. 해커스 영어라고 있죠. 이 해커스 영어에 들어가면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많은 토익과 관련된 자료들이 쭉 있어요. 그지? 그래서 그달 시험 치고 나서 정기 토익 시험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총평해 주시는 것도 있고
또 여기에 보시면 해커스 정규하고 그 다음에 스타트 같은 경우는 무료 강의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부족하신 부분들이나 필요한 부분들은 소스가 굉장히 많이 있으니까 절대 뭐 할 게 없어서 토익 공부를 못하는 상황은 아닐 거란 생각이 듭니다. 특히 저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 보면 적중 이상 강의라고 있어요. 이거 위치가 좀 바뀌었나요? 안 보이네. 어디 있나요? 여기 있네요. 그죠? 여기 들어가면 이렇게 많은 선생님들이 매달 문제를 만들어서 올리고 그거에 대해서 또 해설 강의까지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유독 눈에 띄는 사람도 있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거를 문제에다가 1시간 분량의 무료 영상 강의까지 달려 있어요. 그런데 공부할 재료가 없다? 이건 아닌 거죠. 그죠? 너무너무 할 게 많아. 다 못 할 거예요. 제 것만 다 들으려고도 몇 년 치기 때문에 다 못 들으실 거야. 다른 선생님들까지 들으려면. 그러니 너무너무 많은 재료들, 자료들이 이렇게 소스가 있는데 이런 리소스를 가지고도 여러분이 안 할 뿐이죠. 이제 하려고 하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공부하시면서 궁금한 거라든지 또는 어떻게 내가 해야 될까? 목표 점수가 몇 점인데 기간은 얼마를 잡고 있다? 지금 현재 점수는 이렇고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것들은 저하고 1대1로 학습 상담을 신청하셔가지고 상담하시면 됩니다. 그죠? 저한테는 16년 넘게 수없이 많은 토익 학생들이 다양한 케이스가 거쳐갔어요. A씨는 450인데 R씨가 200점인 친구들도 있었고 원인이 있었죠. 그죠? 그런 케이스들이 너무너무 많은 케이스니까 여러분은 그냥 그 중에 원업됨이야. 본인은 전혀 특이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보면 여러분이 뭐가 문제인지 알 수 있으니까 찾아오셔서 아프면 의사 찾아가듯이 저한테 오셔서 상담 한번 받으시고 내가 잘하고 있는 건지 앞으로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는 건지 한번 상담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수업 바로 다뤄도 될까요? 가도록 하죠. 더 궁금한 건 카톡방 통해 가지고 질문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여러분 수업은 첫 번째 챕터 1 같이 보겠습니다. 자, 제일 첫 번째 TPA 부분은 문장 구조가 되겠어요. 자,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제가 여러분하고 하게 될 거는 파트 5, 6 전반에 대한 건데 기본적으로 파트 5, 6의 문제를 푼다라는 건 이 문제가 뭘 묻는지에 대한 걸 분석하는 게 먼저입니다. 그죠? 여러분이 동명사에 대해서 지식을 알아도 이 문제가 그거와 관련된 문제였는지를 몰라서 못 푸는 경우도 있어요. 단적으로 이런 거예요. 문제를 풀었어요. 틀렸어. 해설지를 봤다. 해설지를 보니까 밑줄이 뭐 D고 뭐 이기 때문에 뭐 주격 관계대명사 자리고 선행사가 사람이니까 답은 후다. 그러면 해설을 보니까 아는 거야. 근데 틀렸어. 이게 뭘 의미할까요? 이건 문법 지식이 없었던 게 아니라 이 문제가 그걸 묻는지 몰랐거나 아니면 이 문제에 그런 지식을 써야 되는데 쓸 줄 몰랐다라는 거죠.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는 문법이 부족하다기보다는 분석력이 부족하다고 봐야죠. 그리고 적용력이 떨어진다고 봐야죠. 저는 그걸 할 거예요. 여러분한테 다시 주어가 뭔지 뭐 팔품산 이런 A to Z 문법을 강의할 생각은 없어요. 그 이미 여러분이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과외하면서 학원 다니면서 수없이 했잖아요. 근데도 아직까지 안 되는 건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지? 그래서 저는 여러분한테 패턴을 알려드릴 거예요. 문제가 이렇게 세팅이 되고 밑줄이 여기 있고 보기가 이렇게 구성이 되면 이 문제 안다. 뭘 묻는지 안다. 그걸 해야 되는 거죠. 그 능력을 길러드릴 겁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type and pattern. 문제의 유형이나 패턴을 분석해서 여러분이 그 문제를 알아낼 수 있게 뭘 묻는지를 그리고 그거에 맞춰 가지고 매뉴얼대로 문제를 착착 쉽게 풀어갈 수 있도록 도와드릴 겁니다. 그걸 위해서 오늘 첫 시간에 굉장히 중요한 베이스를 좀 하도록 할게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문장, 센텐스라고 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요소, 주어, 동사를 비롯해서 필수적인 요소를 갖고 있어요. 동사에 따라 목적어나 보호까지 와야 우린 보통 이거를 완전한 하나의 문장이라고 합니다. 이 네 가지를 주성분이라고 하죠. 그 외에 모든 건 전부 다 소위 수식어라는 카테고리에 들어갑니다. 근데 문제는 그거죠. 이 수식어라는 녀석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문장은 뭔가 좀 복잡해집니다. 쉽게 말해서 독해를 해도 그래요. 주어는 동사한다 목적어를, 주어는 동사한다 목적어 이런 삼형식 구조만 계속 100문장 이어지면 독해가 그닥 어렵진 않겠다. 그죠? 그런데 여기에 관계절이니 부사절이니 분사 구문이니 축약 도치 형태가 막 들어가면서 이렇게
복잡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장이 복잡해지는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수식어 부분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복잡해집니다. 그러면 수식어를 얼마나 잘 걸러내고 인지하는가가 문장 구조를 얼마나 빨리 정확히 파악하는 거랑 직결된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쉽게 예를 들어 봅시다. 밑줄을 주고 동사예요. 무슨 자리입니까? 그러면 주어 자리죠. 이렇게 얘기해. 그런데 밑줄을 주고 which 어쩌고 저쩌고 관계절 전치사구 주고 저 뒤에 동사를 주고 밑줄이 무슨 자리냐 그러면 이런단 말이죠. 그럼 결국 뭐예요? 결국 밑줄과 동사 사이에 수식어 한 두어 개 넣어주면 길을 잃어버린 친구들이 나온단 말이지. 그럼 재밌잖아요. 수식어를 몇 개 넣었을 뿐인데 학생들은 이 문제가 뭘 묻는지 또는 이 자리가 무슨 자리인지 헤맨다. 그러니까 수식어만 여러분이 잘 공략하셔도 문장 구조 파악은 상당히 빨라지고 정확해집니다. 그래서 수식어를 얼마나 잘 걸러내느냐 앞으로도 계속 우리가 공부해야 될 부분입니다. 두 번째 중요한 부분은 동사예요. 주어 뒤에 동사가 와요. 근데 그 동사 뒤에 목적어가 올지 보어가 올지 목적어가 두 개 올지 목적어로 to를 쓸지 doing을 쓸지 대절을 쓸지 전치사를 with 쓸지 for 쓸지는 다 동사가 결정합니다. 근데 여러분은 아직도 동사의 우리말 뜻만 외우고 끝난 줄 알아. announce 발표하다. 걔는 뒤에 어떤 구조가 오나요? announce 뒤에는 그걸 모르면 소용이 없어요. announced 밑줄을 쳐놓고 보기에 to do, doing, 대절 이렇게 줬을 때 여러분이 대절을 착 고를 수 있어야 돼. 그럼 이거는 이 단어의 뜻을 묻는 문제가 아니라 구조를 묻는 거죠. 토익 파트 5의 파트 5, 6에 밑줄 친 부분에 넣는 문제, 문법 문제 대부분은 작문의 영역입니다. 문장을 쓰면서 이 뒤에 뭘 쓰는 게 가장 자연스러울까? 이거거든요. 그러니 단어의 뜻만 알고 있는 건 독해에서는 도움이 되지만 파트 5, 6는 별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도 아직도 notify 알리다, inform 알리다. 그러니 두 단어의 차이를 모르는 거지. announce 알리다, 발표하다, explain 설명하다, mention 언급하다 다 말하다 게으른데 보기에 announce, notify, inform, mention 막 깔리면 이거는 이제 뭘까 그죠? 이거는 구조를 모르는 사람은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아직도 단어, 우리말 뜻 이렇게 외워놓고 끝났다고 착각하시면 굉장한 착각이에요. 특히 동사는 구조를 모르면 모르는 거라고 보셔도 돼요. 별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구조에 대한 관심을 가지세요. 자동사인지 타동사인지 전치사는 얘가 with가 오는지 그런 걸 보셔야 돼요. 사전에도 다 나와 있고 해커스 복화책에도 이 단어는 어떤 전치사랑 같이 쓴다 이런 중요한 포인트들이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관심 있게 보셔야 돼요. 여러분이 제일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건 동사입니다. 동사가 제일 중요하고 문장 전체의 무게중심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으로 신경 쓰는 건 수식어죠. 수식을 걸러내야 되니까. 그래서 문장 전체 구조에서 동사를 빨리 찾고 동사 이후의 구조를 어떤 구조로 가는지 아는 거 그리고 수식을 잘 걸러내는 거 이 두 가지를 앞으로 여러분 주안점을 두시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 5개의 자리 중에 밑줄이 한 권 쳐집니다. 그리고 이 밑줄은 이 중에 어디에 해당되나를 묻는 게 기본 문제입니다. 파트 5, 6의 모든 문제는 여기서 출발합니다. 이 밑줄이 이 5개 중에 어디에 해당될까? 그치? 제일 많이 물어보는 건 당연히 동사 자리입니다. 제가 학생들한테 물었어요. 여기가 동사 자리인지 어떻게 아나요? 그러면 굉장히 많은 분들이 주어 뒤에 동사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해요. 맞아요. 주어 동사 어선을 취하니까. 근데 문제는 이 수식어라는 복병이 있죠. 주어 뒤 밑줄인데 여기가 무조건 동사라고 개런티 할 수 있을까? 없어요. 왜? 주어 뒤에 주어를 수식하는 수식어 부분이 딸려올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 밑줄은 수식어일 수도 있네? 그럼 이게 동사인지 수식어인지 판단해야겠죠. 그거를 빠르고 정확하게. 그 얘기예요. 그러면 일단 밑줄이 동사 자리다 판단 어떻게 할까? 좀 더 정확하게 크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모든 문장에는 반드시 동사가 필요합니다. 물론 동사 없는 것도 있어요. oops 뭐 이런 거. 감탄문이라고 해요. 근데 그거는 문제로 다루지 않거든요. 파트 5, 6의 문제로 나오는 모든 문장은 반드시 동사를 가진 형태를 취합니다. 그래서 주어 뒤에 밑줄은 무조건 동사라는 것은 선입견이에요. 문장에는 반드시 동사가 있어야 되고 동사는 주어 뒤에 오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밑줄 외에 동사가 뒤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주어 밑줄인데 그 뒤에 동사가 있으면 이 자리에 동사를 넣으면 이 동사가 내가 여기 있어 이렇게 되는 거죠.
문장의 동사는 하나거든요. 접속사 없이는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밑줄 외에 동사가 있으면 밑줄은 수식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그런데 밑줄 외로 동사가 없다? 그럼 밑줄이 동사 자리인 거죠. 그럼 다시 볼까요? 주어 뒤에 밑줄이 나오면 얘가 동사 자리 가능성은 높지만 수식일 수도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뒤로 쓱 봐야 돼. 저 뒤로 동사가 있는지 없는지 어디까지 봐야 돼? 끝까지 봐야 돼요. 그러니까 문장 밑줄 이하를 슥 1, 2초 스캔해서 동사 유무를 확인하는 게 빨라야 돼요. 그지? 그거를 한 세월 계속 걸리면 이건 매 문제를 어떻게 풀어? 그러니까 슥 보고 동사 없다? 그럼 동사 자리. 슥 보고 동사 여기 있네? 그럼 수식어 자리. 이렇게 빨리빨리 대처해 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기본기가 아주 중요합니다. 뭐 가정법, 도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항상 모든 문장을 빠르게 문장 구조를 보는 게 몸에 배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입장에서는 그게 무슨 큰 차이일까 싶지만 보세요. 46개 문제를 풀 거예요. 파트 5, 6에. 매 문제마다 문장 구조를 파악하는데 1, 2초씩 딜레이 되는 사람과 1, 2초씩 빠른 사람은 시간차가 4초, 5초 납니다. 근데 그게 46문제야. 그럼 4, 5분 차이가 납니다. 큰 차이죠? 파트 5, 6를 18분에 푸는 사람과 25분을 넘어가는 사람의 차이가 거기서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문장 구조 분석만 빠르게 해줘도 5분은 세이브할 수 있다. 굉장히 큰 부분이니까 평소 연습해 두시면 됩니다. 다시 주어 뒤의 밑줄은 동사 가능성은 높아요. 하지만 따져보셔야 됩니다. 밑줄 외에 동사가 없으면 밑줄이 동사 자리고 밑줄 외에 동사가 있으면 밑줄은 수식어 처리하셔야 됩니다. 이게 기본입니다. 따라서 결론은 뭐예요? 밑줄이 동사 자리인지는 어떻게 해야 돼요? 문장 전체. 문장 전체 구조를 끝까지 다 본 후에 비로소 판단하셔야 돼요. 요거를 빠르게 하시라라는 얘기입니다. 문장 전체 구조를 보고 밑줄고 앞뒤만 대충 보고 판단하면 안 돼요. 이건 항상 함정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럼 한번 해봅시다. 밑에 문장 5개 있습니다. 동사만 밑줄 쳐보시죠. 제한 시간 30초입니다. 가보죠. 자, 같이 봅시다. 1번은 동사 어디 썼어요? arrived. 말씀하시면 돼요. 2번은 will help. 그죠? will하고 help는 덩어리를 동사로 보셔야겠죠? will만 동사로 보면 help는 뭐 할 거야? 그죠? 같이죠. 3번은 is selling. 4번은 is easy. 얘는 easy가 들어가야 의미 전달이 돼요. 그래서 easy는 혼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죠. 5번은 please fit in 부분입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동사가 팍팍팍 보여야 돼요. 5문장 30초는 사실 진짜 여유롭게 드린 거고 사실은 문장 하나당 2, 3초 안에 동사는 팍팍 보여야 됩니다. 이게 안 되면 아직 중급이 아닌 거야. 그죠? 문장을 탁 보고 제가 뭐 해석하라 해서 뭐 해서 그냥 동사처럼 생긴 녀석만 직관적으로 찾아보세요. 근데 아직 그게 안 되면은 좀 더 문장을 많이 보셔야 된다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러면 이거와 관련된 전략을 하나 세우고 갑시다. 일단 주어 뒤에 동사가 나온다. 순서는 그래요. 그죠? 그럼 주어 뒤에 동사는 어디쯤 그거부터 찾는 거야. 주어에다가 S, 동사에다가 V라고 이렇게 표시하는 습관을 가질게요. 문장이 길고 복잡해져도 이렇게 표시를 하면 착각하거나 혼란을 겪는 경우가 없어요. 근데 이렇게 안 하고 눈으로만 보잖아요. 그러면 주어를 봤어? 근데 저 뒤에 밑줄이 나왔는데 얘를 또 주어라고 착각하는 일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주어 S, 동사의 V 요 표시하세요. 그거 작은 습관이지만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예방해 줄 겁니다. 이상한 실수, 내가 왜 이랬지? 이런 실수를 100% 예방해 줄 거예요. 그래서 항상 주어 S, 동사의 V 요거 습관 들이세요. 꼭 하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제 수업을 들었던 친구 중에 한 명이 모의고사를 제가 주말마다 드리거든요. 모의고사를 풀고 그 다음날 저한테 그거 들고 상담을 왔어요. 선생님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보는데 파트 5 풀었는데 답만 막 표시가 돼 있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눈으로 그냥 풀었냐?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왜 주어 동사는 표시 안 했어? 그러니까 평소에는 하는데 시험 치는 시간을 좀 아끼려고 안 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거 몇 초나 아낄 수 있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근데 되게 엉뚱하게 틀린 게 있었어. 4번에
그래서 이거는 왜 틀렸어요? 아, 착각했다. 커버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 몇 초 아끼려다가 이거 틀리면 그게 소용이 없죠. 그래서 최대한 빨리 풀기는 풀지만 정확도를 희생시켜서는 안 돼요. 그러니 빨리만 푼다고 능사가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 1, 2초 투자해도 됩니다. 정확도가 보장된다면. 그러니까 그거는 실전에서도 쓰시는 거야. 시험장 가서도 SV 표시하시면서 문제를 푸세요. 그래야 어초근염 실수가 안 나온단 말이에요. 하시고 두 번째, 문장에는 항상 동사는 한 개예요. 그게 기본 문법 베이스예요. 접속사적인 요소 또는 접속사가 없이는 절대 동사가 둘일 수 없죠. 이거 여러분 다 아는 거죠? 새로운 얘기 아니고. 세 번째, 문장의 맨 앞에 밑줄도 동사일 수 있다? 주어 없이? 있죠. 딱 한 가지 케이스가 있어요. 명령문입니다. 그지? 명령문도 토의서 출제를 합니다. 최소 3, 4번 이상 출제하기 때문에 맨 앞에 밑줄이라도 주어가 아니라 동사일 수 있다는 생각하셔야 돼. 그지? 이걸 어떻게 판단할지 한번 문제를 풀어봅시다. 자, 문제를 푼다라는 건 최대한 빠른 시간에 문제를 푸는 거라고 했어요. 남들이 5초 만에 풀면 여러분도 5초 안에 풀어줘야 그게 같은 페이스를 유지하는 거겠죠? 맞췄어. 아, 이건 답이 B야? 딱 돌아봤더니 쟤네들은 다 4번 풀고 있는 거야. 그럼 나는 뭐가 문제가 되죠? 시간을 해결하지 못합니다. 토익 시험은 time limited test죠? 시간이 제한돼 있으니까. 그러면 결국 최적화된 시간에서 문제를 풀어야 돼요. 그러려면 군더더기가 없어야지. 예를 들어 안 해도 되는데 해석을 했다. 그럼 이거는 낭비가 되는 거잖아요. 그걸 또 같이 훈련해야 돼요. 이 문제 같으면 사람들이 한 5초 안에 풉니다. 해보세요. 5초. 자, 무슨 서비스가 주어, 소식어지나 밑줄, 동사인가? 저 뒤로 동사 없으니 동사네. 자, 이게 체계죠. 밑줄은 보자마자 동사다라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럼 동사네 하는 순간 동사가 A밖에 없으니까 이게 5초짜리예요. 실제 시험에는 이런 식의 기본적인 문제가 거의 20, 30%를 차지합니다. 이거는 무조건 맞춰야 되고 시간도 세이브 하셔야 돼. 맞추기만 하는 게 아니라 빨리도 맞춰야 돼요. 그래야 남는 걸 다른 문제나 독해에 투자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기본 문제 30%를 100% 빠르게 처리하는 게 기본 실력이라 볼 수 있어요. 근데 이런 데서 시간이 몇 초씩 더 허비가 되면 안 되는 거지. 그럼 밑에 거는 7초 드려볼까요? 주어가 밑줄 동사인가? 저 뒤로 동사 없지요? 그죠? 그걸 확인하셔야 돼. 그럼 동사네 하는 순간 동사가 C밖에 없네. 역시 7초면 여유롭다. 근데 이거를 해석하고 있는 거야. 그럼 여러분도 뭐라 그러겠어? 너 왜 그래? 시간이 남아도는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무조건 해석하려고 덤비면 안 된단 말이죠. 해석이 필요한 순간에 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문제는 어떻게 될까요? 이것도 7초 드려보죠. 언더 웹사이트에 모든 프로덕트와 서비스가 주어져. 밑줄 동사인가? 근데 저 뒤에 보는데 동사가 있네? 그럼 뭐예요? 그럼 동사 아닌 거지 뭐. 동사 있으니까. 문장 하나에 동사 하나라고 했잖아. 그죠? 그럼 얘는 뭐예요? 수식어지 뭐. 수식어. 그럼 보기를 보고 동사는 필요 없고 수식어. 얘 동사 아니야? 과거 시제? 그게 과거 분사로 보면 수식어도 되니까. 이런 거죠. 이렇게 처리하면 돼요. 그럼 이 자리가 수식어다라는 건 어떻게 알았지? 저 뒤에 이미 동사가 있었어. 이런 거죠. 그러니 여기까지 시선이 안 가고 밑줄만 보고 보기를 딱 보니까 R이 보이니까 동사 자리인가? 근데 보니까 태가 다르네. 아이 태 문제구나. 근데 바이가 보여. 아이 쉽다. 수동태. 수일치까지 계산했어. 하지만 뭘 안 했어요? 이 자리가 진짜 동사 자리인지 확인 안 한 거야. 이게 굉장히 많이 하는 실수예요. 그래서 첫 단계를 대충 넘어가면 안 돼요. 아까 얘기했어요. 밑줄이 있으면 이 밑줄이 이 5개 중에 어디에 해당되는가를 빠르고 정확하게. 그게 시작인데 이걸 대충 하는 거야. 그냥 주어 뒤니까 동사겠지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 그래서 이 문제를 만약에 금방 틀리셨다면 시스템의 문제입니다. 체계. 문제를 풀어가는 체계를 다시 잡으셔야 돼. 그치? 그래서 항상 밑줄이 나오면 주어 뒤라고 해서 무조건 동사라는 선입견 갖지 마세요. 이 문제는 그 선입견을 유도하는 문제예요. 아주 유명한 문제입니다. 별을 하나 2개 쳐주세요. 유형 간단하게 볼게요. 주어 뒤 밑줄이에요. 그리고 보기를 보면 동사 자리다 이렇게 막 얘기를 합니다.
보기들이 그래. 그 학생들이 보기를 보니까 딱 동사 분위기가 나니까 동사 자리네 해서 순간 수, 태, 시제, 문법을 따지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이 자리가 동사 자리인지를 확인하려면 어떻게 하라 했어요 아까? 문장 전체 구조를 보고 문장 전체 구조를 보고 판단하라 그랬잖아요. 그지? 그래서 밑줄 뒤를 쓱 보니까 저 어디 위리 손 들고 있지. 여기 저 있어요. 그래? 그럼 수식어지 뭐. 그지? 그 순간 B, C는 그냥 바로 탁탁 날아가는 거죠. 이렇게 체계적으로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됩니다. 결국 밑줄 뒤에 문장 구조를 쓱 한번 보면 되는데 이걸 안 하고 지나가 버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문제에 대해서 출제 포인트 다시 정리할게요. 보기를 통해서 밑줄이 동사 자리라고 믿게끔 유도할 겁니다. 아니 보기 4개 중에서 2개, 3개가 동사니까 아무래도 그런 선입견이 생길 수 있죠. 요거는 출제자가 바람잡이들을 세우는 거야. 마치 부동산 앞에 아줌마 3명이서 아 저거 꼭 사야 되는데 아깝다 내가 돈이 없어서 못 사네 이러면 이제 아줌마 들어가서 산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 식으로 이제 휘말리는 거지. 보기만 보면은 딱 동사 자리처럼 보여요. 그래서 이게 유명한 함정 문제가 되는 겁니다. 선입견을 유도하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이제부터는 체계를 가지셨어요. 주어 뒤 밑줄이니까 동사 자리일 수 있겠네. 하지만 수식어 자리일 수도 있으니까. 그럼 어떻게? 저 뒤에 보자 동사 있나 없나 요거죠. 요 1, 2초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밑줄 뒤 문장 전체를 쓱 보시고 반드시 본인 눈으로 동사 유무가 확인이 돼야 밑줄의 자리도 결정이 나는 거예요. 그지? 여러분 모르는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 뭐 신기한 얘기 처음 듣는 것 같은 표정 짓는데 다 아는 얘기죠. 단지 저는 지금 체계를 잡아드리고 있는 겁니다. 체계를 문제를 푸는 방식. 자 그럼 한번 해봅시다. 이 문제 7초 드릴게요. 자, 추워네요. 밑줄 동상과 보기 보니 약간 분위기가 하지만 이제부터 우리는 서두르지 않죠. 잠깐 동작 있는데? 그럼 수식어지 뭐 그지? 그럼 A는 할 일 없는 거죠. 그럼 B가 답이에요. 역시 해석은 필요 없어요. 그래서 구조 분석을 묻는 문제는 구조 분석만 잘하면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빠르면 3초, 늦어도 7초 안에 해결이 가능하다. 이런 문제들이 20, 30%를 차지한다. 구조 분석이 정말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 페이지로 가보죠. 이것도 문제 풀고 얘기할까요? 7초 드릴게요. 자, 밑줄 맨 앞입니다. 주어인가 동명사 A? 자, 이렇게 대충 안 돼요. 밑줄 뒤를 봅니다. 뒤를 보니까 명사만 있고 투부정사로 뭐야 동사가 없네? 동사가 없으면 문장이 아니거든요. 그럼 얘가 동사지 뭐. 주어가 없잖아. 명령문이잖아 명령문. 이렇게 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맨 앞이 밑줄이라도 동사 자리일 수 있다라고 아까 그 페이지 마지막에 얘기했죠. 그죠? 결국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명령문의 구조도 출제됐을 때 별로 어려움이 없어요. 그지? 그래서 지금 금방 본 것처럼 밑줄 외에 동사가 없으니까 그게 왜? 동사가 없으면 문장이 아니니까. 이런 전제가 깔려 있어야 됩니다. 그지? 그겁니다. 근데 명령문 한 김에 얘기 좀 할까요? 명령문이 답으로 나올 때 이렇게 구조적으로 정답을 내는 경우도 있지만 특별히 좋아하는 애가 있어요. 부사 중에 명령문하고 늘 같이 다니는 애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please, please call me, please help me 이거죠. 두 번째가 just, 세 번째가 simply입니다. 아니 그 수많은 부사들 중에 콕 집어서 이 세 개를 얘기하는 근거가 뭐예요? 출제 통계죠. 저한테는 데이터밖에 없어요. 저한테 제가 토익 강의한 것도 16년이지만 그 이전 문제들까지 다 보기 때문에 사실상 거의 20년 넘는 문제들의 데이터가 있어요. 출제 패턴들이 다 이게 패턴화 된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 개의 부사 뒤에 밑줄이면 명령문을 의심하셔도 좋습니다. 이걸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보여드릴게요. 밑에 문제 한번 보세요. 플리즈 대 밑줄이에요. 그리고 보기를 보니까 밑줄이 무슨 자리일까요? 자리를 묻는 문제입니다. 이게 문장 구조 문제예요. 보기가 어휘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문법적으로 서로 다른 게 배치가 되면 이거는 구조를 봐라 이 소리예요. 그럼 밑줄이 주어 자리일까 동사 자리 이걸 따져야 되는 거죠. 그런데 앞에 플리즈가 있네. 그게 왜? 얘가 명령문을 좋아하거든. 그래서 일단 나는 D부터 넣어보자. 손해볼 거 없잖아요. 그죠? D를 넣으니까 confirm이 무엇을 확인해라 해서 목적어가 와야 되는 타동사예요. 그런데 목적어 자리로 가끔
주어가 동사인지 아닌지를 확인해라. 명사 절이라고 해서 목적어 자리에 이렇게 절이 올 수도 있죠. confirm 뒤에 whether 주어 동사의 덩어리 자체가 목적어 덩어리로 온 겁니다. 결국 please confirm whether 주어 동사 이렇게 끝나버리는 거죠. 결국 이렇게 해서 구조가 확인이 되면 정답은 D네 이렇게 돼요. 그럼 옆에 친구가 깜짝 놀라죠. 아니 너는 왜 A, B, C는 쳐다도 안 보고 D부터? 그럼 여러분이 할 얘기는 그게 please D니까 명령문일 것 같아서 D부터 넣었지. 이게 출제 패턴을 아는 사람이 유리한 시험인 거죠. 어떤 식으로 문제를 내는지를 알면 please 대 밑줄이니까 가만히 이거 명령문 냄새가 확 나네. 그럼 두부터 넣어보자. 구조 좋네. 그럼 끝났네. 그죠? 시간을 몇 초라도 버는 거예요. 여러분이 보기 D부터 보진 않잖아요. 다 A, B, C, D 순서로 보기 때문에 정답이 D일 때 여러분은 A, B, C를 거쳐와야 돼. 시간이 낭비될 수 있죠. 그런데 이렇게 전략적으로 움직이면 시간을 소비하지 않는 거지. 그래서 패턴이나 출제되는 분석 방식을 잘 알고 있으면 훨씬 시간을 세이브할 수가 있어요. 앞으로 계속 할 거예요. 그지? 제가 오늘 몇 가지 소개하는 거고. 자, 두 번째로 갑시다. 밑줄이 무슨 자리일까? 두 번째로 자주 묻는 건 주어 자리. 중요하죠, 주어 자리. 주어 자리의 개념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문법책의 정의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동사 앞에 오는 말. 그죠? 이게 다예요. 그러니까 동사를 먼저 찾아야 주어도 찾아진다라고 볼 수 있죠, 사실은. 그래서 동사 앞에 오는 말입니다. 주어 자리는 여러분 아시는 대로 명사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그냥 우리말로 쓸게요. 대명사도 있어요. 동명사도 있고, 투부정사도 있고, 그리고 명사절도 금방 얘기했듯이 주어 자리에 옵니다. 그런데 투부정사는 현대영어에서는 주어로 안 써요. 왜냐하면 투두 자체가 워낙 투두하기 위해서 수식어 느낌이 강하기 때문에 나는 주어라고 써도 듣는 사람이 자꾸 수식어로 인지를 하거든. 그럼 언어는 전달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오해 소지가 있는 걸 피합니다. 따라서 동명사 주어는 써도 투부정사 주어는 문법적으로 주어 역할을 할 수는 있지만 사람들이 쓰지 않는다. 그럼 토익 문제에서 주어 자리에 투두가 출제된 적은 30년 동안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신경 안 써도 돼. 두 번째, 명사절이 주어가 되는 경우는 한 두 번, 세 번 1년에 잘 안 나와요. 그래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지 않으니까 일단 이거는 접속사 편에 가서 배웁시다. 그럼 셋 중에 하나네. 그죠? 이 자리가 주어 자리다 그러면 명사, 대명사, 동명사 중에. 근데 명사하고 대명사는 서로 싸우질 않아요. 보기들이 따로 나와. 명사는 명사끼리. 매니저, 매니저즈, 매니지먼트. 사람, 사물, 단수, 복수 이렇게 나오죠. 대명사도 대명사끼리 나와요. anyone, those, 뭐 another 이런 식으로. 근데 누가 자리 싸움을 하냐면 명사하고 동명사. 이 둘이 치열하게 주어 자리에서 자리 싸움을 합니다. 근데 요 얘기까지 오늘 하면 얘기가 너무 길어져요. 이거는 동명사 편에서 첫 번째 출제 포인트로 잡아드릴 테니까 그때 얘기할게요. 일단 명사랑 동명사가 주어 자리에서 자리 쟁탈을 좀 한다. 이 정도만 하고 갑시다. 자, 그럼 주어도 찾아볼까요? 시간이 없어서 20초 못 드리네요. 같이 할게요. 1번 주어 어딨나요? 한 단어만 얘기해 보세요. 프로젝트죠? 얘기하셔도 돼. 틀려도 상관없고. 앞에도 명사인데 복합명사라고 합니다. 복합명사는 마지막 명사가 주인공이라고 보시면 돼요. 명사가 3개라도 마지막 명사가 주인공. 앞에 명사는 수식어에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2번 주어 어딨죠? 매니저입니다. 전치사구는 기본적으로 수식어로 보시면 돼요. 자, 세 번째 3번 주어 누구죠? language? to learn이에요. 하지만 이거 싫어한다고요. 투부정사 주어 쓰는 거 몹시 싫어합니다. 동명사로 쓰거나 아니면 이런 방법도 있어요. to를 D로 토스시키고 가짜 주어 is를 넣습니다. 자리값만 주고 진짜 주어는 D로 빼는 거죠. 이걸 소위 가주어라고 합니다. 나중에 D에서 배울 거예요. 일단 저것만 놓을게요. 가주어. 뒤에 나오는 to를 이제 진주어라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나 이거 가주어 알고 진주어 그거 알아요. 중학교 때 다 배웠어요. 심지어 초등학교 때 배웠어요. 오케이. 근데 이거 왜 쓸까? 그게 중요해요. 왜 영어를 하는 사람들이 이 구조를 쓸까? 쓰는 이유. 투부정사를 주어로 인지를 잘 못하기 때문에도 이유가 돼요. 그죠? 주어가 너무 길어지는 것도 이유가 돼요. 주어 너무 긴 거 싫어하거든요. 그 사람들은 두 가지 구조를 좋아해요. 우리는 너는 착하고 똑똑하고 공부도 잘하고 해서 그래서 싫어. 이럴 수 있어요. 부담되잖아. 그죠?
그래서 싫을 수 있고, 우린 끝에를 들어봐야 알아. 근데 영어는 나 너 싫어. 너 공부도 잘하고 너무 잘생기고 이렇게 되거든요. 영어에 말하는 방식하고 우리랑 방식이 좀 달라요. 그러니 주어가 너무 길어지고 결론이 뒤에 오는 거에 대해서 되게 불편해한다고요. 그럴 때 주어를 뒤로 보내면서 결론을 앞세울 수 있죠. 결국 이 구조를 쓰는 이유는 뭐예요? 얘를 강조하려고 그러는 거야. 어려워. 뭐가? 투도하는 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주어를 쓰는 건 영어의 사고방식과 너무 잘 어울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앞으로도 어렵다라는 얘기를 할 때는 항상 습관처럼 it is difficult로 시작하시면 돼요. 그리고 뒤에 to나 that을 붙여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 방식을 자꾸 쓰세요. To study English is difficult. 이렇게 얘기하는 건 한국 사람이 영어로 옮긴 느낌이야. 걔네들은 그렇게 안 쓰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It is difficult to study English.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앞으로도 해주세요. 가주어 얘기는 좀 이따 다시 할게요. 4번. 4번은 주어 누구죠? proposal. postface는 소유격이죠. 소위. 5번은 주어 누구죠? installing. 요게 좀 헷갈릴 수 있어요. 언제는 ing가 뒤에 명사를 수식한다더니 그지? 자, 요런 게 있습니다. 문법 지식이 서로 좀 다르기 때문에 제가 가급적 문법 용어나 이런 거 많이 안 씁니다. 최소한으로 쓰는데 한정사라고 들어보셨어요? 한정사. 명사 앞에서 명사의 범위를 한정시키는 거예요. 그냥 소프트웨어가 아니라 그 소프트웨어. 이렇게 줄여주는 거. 그게 한정사인데 대표적인 게 어나 더 그리고 지금 보는 this나 that 이런 게 한정사에 속합니다. 소유격도 한정사 역할을 합니다. 자세한 건 뒤에서 또 하겠지만 이런 애들은 명사의 맨 앞부분이에요. 그 앞에 명사 수식어 오지 않아요. 수식어를 쓰려면 한정사와 명사 사이에. 그죠? 거기 있어요. 그러니까 my best friend이지 best my friend 이렇게 쓰지는 않거든요.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this가 있는데 그 앞에 수식어가 오는 건 안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는 동명사로 처리할 수밖에 없어요. 자세한 건 뒤에 가서 또 얘기할게요. 일단 오늘 여러분이 할 일은 명사 앞에 한정사가 있는데 그 한정사 앞에 명사 수식어 오지는 않는데 그렇게 정리하세요. 그래서 beautiful woman이지 beautiful a woman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지? 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this가 있으면 그 앞에 ing는 분사로 볼 수 없어요. 동명사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건 뒤에서도 얘기할 거예요. 지금 제 얘기 처음 들을 때 이해되시는 분도 있고 이해 안 되는 분도 있지만 포기하면 안 됩니다. 좀 이해 안 된다고 역시 영어 아니야 나랑 아니야 그래서 포기하면 또 언제 또 기회가 있을지 몰라요.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기회다 생각하세요. 영어를 정복하는 마지막 기회다 생각하고 그냥 부릅뜨고 들으세요. 못 알아들어도 좋아요. 뒤에 또 비슷한 얘기 또 할 테니까 그때 가면 그때 그 얘기가 그 얘기였구나 하는 순간이 올 거예요. 그래서 절대 포기하지 않으면 제가 만들어 드릴 테니까 따라오세요. 자, 오른쪽으로 가보죠. 주어 자리 관련해서 몇 가지 전략을 세울게요. 먼저 밑줄이 맨 앞이라고 무조건 주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어요. 뭘 찾아야 돼요? 동사를 찾아야 돼요. 동사를 찾아야 비로소 소급해서 그럼 얘가 주어였네가 됩니다. 그런데 밑줄 뒤에 바로 동사를 주면 이 밑줄이 주어인 게 너무 표가 나잖아요. 그래서 보통 수식어를 세팅합니다. 밑줄이 주어 자리일 때 보통 수식어를 세팅해요. 그 수식어가 주렁주렁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때 여러분이 할 일은 뭐예요? 이렇게 가로로 딱 묶어내면 돼요. 그냥 수식어 묶으면 돼. 그럼 이거 어떻게 풀어? 다시 해볼까요? 밑줄이 있네. 무슨 자리까지 모르겠어. 근데 수식어네? 근데 동사 나오네? 그럼 주어였네? 금방 제가 한 거 보셨어요? 이렇게 하면 돼요. 수식어 길어도 아무 상관없어요. 동사가 나오네 하는 순간 그럼 아까 걔가 주어였네? 이렇게 하면 되니까. 그럼 수식어를 가로만 쳐버리면 끝나잖아요. 수식어 길어도 가로를 길게 묶으면 끝나잖아요. 그죠? 수식어 두 개면 두 번 묶으면 끝나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출제자가 수식어를 넣거나 말거나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게 돼야 됩니다. 넣느라 고생하셨네요. 그죠? 아무 상관없는데.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돼요. 아까 얘기했지만 수식어가 변수가 되기 때문이죠. 밑줄이 무슨 자리인지는 항상 동사부터 찾고 봅니다. 동사가 무게중심이기 때문에 동사부터 찾고 앞뒤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동사를 잡아야 앞에는 주어고 뒤에는 목적어나 보어구나가 빨리 판단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문장을 쓱 보고 동사가 팍 꼽혀야 돼요. 그래야 주어 목적어가 다 정리되는 거지. 그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 더 뒤에 밑줄을 주면 주어 중에서도 명사 자리입니다. 더는 명사에만 붙어요.
대명사나 동명사도 더를 갖진 않아요. 기본적으로는. 그래서 더 밑줄을 주면 그냥 명사 고르라는 소리입니다. 세 번째, A of B는 누가 주어예요? 기본적으로는 A가 주어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둘게요. 그럼 문제 하나 풀어봅시다. 밑에 문제 5초 드릴게요. 이게 5초가 넘어가면 절대 안 돼요. 사실은 5초 드릴게요. 딱 제가 쭉 보니까 바로 체크하시는 분들이 좀 나오는데 아주 좋습니다. 그게 맞아요. 얘는 2초도 안 걸려요. 왜? 밑줄 뒤에 동사 보이네? 그럼 주어 자리네. 그런데 동사가 have네. has가 아니라. 물론 수일치 아직 안 배웠지. 하지만 모르지 않잖아요. 그럼 뭐야? 복수 주어 고르면 되죠. 복수가 얘밖에 없는데 profit이 명사인지 몰라도 돼. 뜻도 몰라도 돼. 이게 바로 문법 문제예요. 그러니까 결국 밑줄은 동사 앞에 주어 자리인데 have니까 복수가 필요하니까 그럼 답은 A다 끝. 그 이게 2초도 안 걸린다는 얘기지. 그런데 금방 풀어보세요 할 때 increase까지 읽었다는 얘기는 아직 체계가 부족한 겁니다. 왜? have에서 끝나는 문제인데 왜 그 뒤로 왜 가? 그냥 무조건 읽고 있는 거죠. 그냥 막 풀고 있는 거죠. 열심히만 갖고는 안 돼요. 전략적으로 움직이라 했죠. 전략적으로 할 것만 하면 돼. 안 해도 되는 거 군더더기를 없애야 돼요. 그래서 그게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걸 100% 쓰냐 못 쓰냐. 수일치 모르는 사람 없는데 왜 금방은 안 쓰셨어요? 왜 금방 안 썼어? have를 보고도 반응이 안 나오는 거죠. 이건 훈련량이 부족해요. 그지? 동사 have를 보는 순간 복수적으로 바로 연동이 돼야 돼. 그래야만 쓸 수 있단 말이야. 알아도 넣어놓고만 있으면 쓸모없어요. 냉장고 안에 있는 거랑 똑같아. 그죠? 작년 송편 그대로 들어있어 뭐 할 거야. 그죠? 꺼내 쓰셔야지. 그지? 그래서 자꾸 쓰세요. 써야지 쓸 수 있으니까. 세 번째로 가겠습니다. 우리 아까 얘기했죠. 가주어에 대한 얘기를 좀 한다 그랬는데 가주어 얘기 좀 하고 갈게요. 자, 가주어가 아까 얘기했어요. 주어 부분이 너무 커서 덩치가 커서 뒤로 보내는 것도 있지만 뭘 하려고 가주어 구조를 쓴다 그랬어요? 이 아이를 뭐 하려고? 강조하려고. 제가 계속 반복한다 그랬어요. 얘를 강조하려고 써요. 그래서 항상 가짜는 it만 씁니다. it 외에는 가주어로 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진주어는 투부정사 아니면 명사절인데 보통 대절이죠. 근데 예전에 토익 문제는 가주어하고 진주어 쪽에 밑줄을 치고 문법적으로 자리를 메꾸는 문제를 좀 많이 냈어요. 근데 최근에는 거의 안 보입니다. 최소 5년 안에서는 한 번도 안 냈어요. 그런데 여전히 냅니다. 밑줄을 형용사 쪽에 밑줄을 줘요. 그러면 이거 형용사 어휘 문제 아니야. 그렇죠. 하지만 앞뒤로 가주어의 틀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답 찾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가주어 구조로 늘 나오는 형용사가 좀 정해져 있어요. 제가 데이터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출제되는 데이터. 가장 많이 나오는 형용사들 몇 개 정리해 드릴 건데 이 중에 90%를 중요하다는 의미를 가진 애들이 출제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개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다 아는 거예요. 제일 많이 나오는 게 important. 어때? It is important that. 많이 들어본 것 같잖아요. 너무 익숙하지 않아요? 수없이 들었지? 그죠? 요거. It is essential that. It is necessary to do. 요런 애들입니다. 요 세 개는 꼭 기억하시고 그 다음으로 강조하는 게 possible 정도. 그 외에는 잘 안 나와요. 그래서 가주어 구조는 일단 중요하다 계열 3총사 important, essential, necessary 그리고 possible까지 요 정도 정리하면 돼요. 입에 it is important that, it is essential that, it is necessary to를 덩어리채로 자꾸 인지를 해두세요. 그러면 됩니다. 그럼 문제 하나 풀어봅시다. 밑에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5초 드릴게요. 어때요? 형용사어휘 문제구나. 그런데 it is that 가주어 구조네. 그리고 보기를 보면 essential이 막 손 들죠? 여기 있어요. 가주어하면 저잖아요. 이렇게. 이게 패턴을 아는 사람한테 답이 보이는 거죠. 다른 건 필요도 없어요. 얘밖에 안 보여. 그죠? It is essential that 입에 붙어 있으면 덩어리를 리듬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지? 뭔가 머릿속으로 문제를 푼다는 게 아니라 그냥 몸이 it is essential that 리듬을 타는 거죠. 이것도 감각이고 실력입니다. 그런데 이걸 똑같은 문제인데 어렵게 만들 수 있어요. 밑에 문제 풀어보세요. 5초 드릴게요. 어때? It is be that 가져오기 전에 그리고 보기를 보는데 손을 아무도 안 들어. 그지? 뭐겠어요? 똑같이 중요하다는 뜻이라도 어휘를 어렵게 만들면 난이도는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유형은 동일하다. 패턴은 같다.
하지만 어휘가 받쳐주지 않으면 못 푸는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critically very important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어휘는 계속적으로 향상을 시켜 나가야 돼요. 기본 패턴 알아도 어휘를 어렵게 바꾸면 문제가 어려워지니까. 우리 다 못했는데 요거는 내일 이어갈까요? 내일 마저 이어가고, 오늘 진도가 다 안 나가서 과제를 하기가 좀 불편하다 하시는 분은 TPA A, B는 오늘 내용에 대한 복습이니까 그거는 홀드 하셔도 돼요. 내일 해도 되니까. 하지만 나머지 뭐 난종 문제나 독해나 이런 것들은, 독해는 없구나 이번 달에. 그런 문제들은 진도와 상관없으니까 그냥 해나가시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TPA A, B만 홀드 하실 분은 홀드 하시고, 나머지는 오늘 해당되는 데이 1에 해당되는 건 다 과제 진행하시면 돼요. 정확하게 과제가 뭔지에 대해서는 아까 했듯이 OT 영상 보시면 자세히 소개가 돼 있으니까 그거 보시고, 그리고 또 궁금한 거 있으면 단체 카톡방 통해서 질문 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고 할 테니까 그렇게 하십니다. 문제를 푸시면서 궁금한 문제가 있으면 문제 자체를 사진으로 찍어서 톡방에 올려주세요. 올려서 이 문제는 왜 B가 안 되나요? 그러면 제가 시간 내는 대로 답변 달아드리고 할 테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죠. 스터디 안내 받으셨어요? 안내 받으셨으면 반별 게시판에 오른쪽에 스터디 신청하는 거 있어요. 들어가셔서 각자 온라인상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수업 전, 후 택하시고 하시면 돼요. 스터디에서 뭐 하는지는 여기 OT 영상 좀 보시고 설명 들으시고, 나머지 부분 제가 스터디 할 때 또 설명 드릴 테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죠.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쉬는 시간 몇 분 안 됩니다. 화장실만 다녀오시고 다음 시간 준비하세요. 고생 많았습니다.